안녕하세요. 데이터 분석 어느 정도 경험 있으신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, 바로 의사결정나무에 대해 좀 더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이미 개념은 아실 수도 있지만요. 오늘은 전문가 분석 자료들을 보면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, 또 뭘 주의해야 하는지, 그런 점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해요. 네, 여러분의 분석 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의사결정나무.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죠. 데이터를 어떤 규칙으로 나눠서 분류나 예측을 하는 그런 모델인 거죠. 흔히 스무고개 놀이에 비유하잖아요. 참 직관적이에요. 네, 맞아요. 그 비유가 이해를 많이 돕죠. 전체 데이터, 그러니까 뿌리 노드에서 딱 시작해서요. 어떤 기준 질문에 따라 데이터를 계속 나눠 나가잖아요. 중간 노드들을 거쳐서 마지막 결론, 잎 노드에 도달하는 딱 나무 구조죠. 네, 그 나무 구조는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. 근데 거기서 그 질문, 그러니까 데이터를 나누는 최적의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찾는 걸까요? 이게 그냥 나누는 것 이상으로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요. 아, 그게 정말 핵심입니다. 목표는 뭐냐면 각 단계에서 데이터를 딱 나눴을 때 새로 생긴 그룹들 있잖아요. 그 그룹들이 가능한 한 같은 성격의 데이터끼리 모이도록 하는 거예요. 소위 말하는 불순도를 최대한 낮추는 거죠. 불순도를 낮춘다. 아, 그러니까 얼마나 한쪽으로 데이터가 잘 몰려 있냐 이걸 보는 거군요. 그렇죠. 그걸 재는 지표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아, 네네. 대표적으로 지니 지수라던가 아니면 엔트로피 같은 걸 사용하거든요. 아하. 근데 이게 어떤 알고리즘을 쓰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. 쓰는 지표도 다르고 나누는 방식도 약간씩 차이가 나죠. 알고리즘마다 기준이 다르군요. 예를 들면요. 네. 예를 들어서 KART라는 알고리즘은 주로 지니 지수를 써서요. 데이터를 딱 두 갈래로만 나눠요. 이진 분할이라고 하죠. 반면에 C4.5나 C5.0 같은 것들은 엔트로피 기반의 정보 이득, 이걸 기준으로 삼고요. 꼭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누는 것도 가능해요. 그렇군요. 단순히 이름만 아는 것보다 이런 차이가 실제 결과에 어떨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. 내 데이터엔 뭐가 맞을까? 이런 거요. 바로 그겁니다. 데이터 특성에 맞는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. 알겠습니다. 근데요, 이렇게 막 최적의 기준을 찾아가면서 나무를 계속 키우다 보면 뭐랄까 너무 학습 데이터에만 딱 맞춰진 나무가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땐 예측을 잘 못하게 되는 그 과적한 문제요. 이게 생길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그게 의사결정 나무 쓸 때 항상 고민해야 하는 지점 중 하나예요. 너무 상세하게 파고든 나무는 오히려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. 그럼 어떻게 하죠? 너무 복잡해지지 않게 막는 방법이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그래서 가지치기, 프루닝이라는 걸 해요. 말 그대로 너무 복잡하게 뻗어나간 가지들을 좀 정리하는 거죠. 가지치기요? 그거 흥미롭네요. 근데 너무 많이 잘라버리면 또 필요한 정보까지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? 그 적절한 선은 어떻게 찾죠?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. 그래서 무턱대고 막 치는 건 아니고요. 보통은 이제 교차 검증, 크로스 밸리데이션 같은 방법을 써요. 이걸로 모델의 일반화 성능,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에 얼마나 잘 적용될지를 평가하면서 최적의 복잡도를 찾아가는 거죠. 아하.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 정확도랑 실제 예측 성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거군요. 그렇죠. 균형점을 찾는 과정입니다. 그래서 보통 트리 만들고, 가지치기 하고, 또 성능 평가하고, 이걸 반복하기도 하고요. 그렇군요. 그 균형 잡기가 핵심이네요. 그럼 이 의사결정나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푸는데 많이 쓰이나요? 음, 목표 변수가 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. 예를 들어서 스팸 메일이냐 아니냐, 고객이 이짤할 거냐 말 거냐, 이렇게 딱 범주를 나누는 문제 있죠. 이런 건 분류 트리를 쓰고요. 네, 분류. 반대로 주가 예측이라든지 상품 수요량 예측처럼 연속적인 숫자를 예측해야 할 때는 회기 트리를 사용합니다. 분류 트리랑 회기 트리. 네. 그 외에도 고객을 비슷한 그룹끼리 묶는다거나 아니면 여러 요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 변수 중요도 파악 알아볼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죠. 와, 정말 다양하게 쓰이네요. 근데 무엇보다도 그 결정 과정을 눈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볼 수 있다는 거.
그게 진짜 큰 장점 같아요.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남한테 설명하기가 좋잖아요. 맞습니다. 바로 그 점 때문에 요즘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XAI라고 하죠. 이게 중요해지면서 의사결정 나무가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. 결과만 딱 알려주는 그런 블랙박스 모델하고는 다르니까요. 과정이 투명하죠. 설명 가능성 확실히 중요하죠. 네. 그리고 또 랜덤 포레스트나 XG 부스트 같은 요즘 많이 쓰는 더 강력한 앙상블 모델들이 있잖아요. 이런 모델들의 기본 부품 역할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중요합니다. 과적한 문제 같은 걸 개선하려는 연구도 계속 활발하고요. 네, 오늘은 의사결정 나무에 대해서 그냥 개념만 아는 수준을 넘어서요. 어떻게 가지를 치고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, 그 알고리즘들 간의 차이점이라든가 또 과적한 문제랑 그걸 해결하기 위한 가지치기의 그 묘묘한 균형점까지 좀 더 깊은 얘기들을 나눠본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이게 겉보기엔 그냥 규칙 몇 개 나열한 것처럼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데이터를 잘 이해하고 또 일반화시키려는 여러 고민과 기술들이 녹아있는 거죠. 해석하기 쉽고 또 활용도도 높아서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의사결정 나무의 가장 큰 장점, 바로 그 명확한 해석 가능성인데요. 이게 어쩌면 현실의 복잡하고 좀 미묘한 패턴들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오히려 중요한 통찰을 놓치게 만들 수도 있지는 않을까요? 이 강력한 장점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한계점,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